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4선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싸울 것은 싸우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폭탄 문제로 막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자폭탄에 대해서 홍영표 후보는 옹호, 송영길 후보 비판, 우원식 후보는 유보로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여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김 후보자 딸과 사이는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대선 전국을 이끌어갈 여야 차기 지도부의 우선 과제와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방 평가, 청와대 청년 TF 출범 등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경선에서 66표를 얻어 34표를 받은 김태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싸울 것은 싸우고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 출신의 사선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자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김 후보는 결선 투표에 참여한 100명 가운데 66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말에서 역동성 넘치는 당을 만들고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나라 만드는데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당내 저평가된 대선 후보들의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며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좋은 후보를 골라내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한 뒤 울산시장을 지냈지만 재선 도전에서 낙선했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우선 과제 중 하나인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당연히 돌려줘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민생과 청년 정책 중심의 강력한 대여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백신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저는 그 세 가지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드릴 수 있고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거기에 배치되는 것에 있어서는 강력한 우리 야당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관심인데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통합을 하겠지만 합당을 위한 합당은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맞상대로 대여 협상과 투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폭탄이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는데 홍영표 후보는 옹호, 송영길 후보는 비판, 우원식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는 마지막 라디오 토론회에서 열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 다시 한번 엇갈린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후보는 당내 다른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강성당원과 같이 따로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심이 따로 있고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강성이 뭐가 저는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400만 명이고 그 안에는 우리 민심이 다 투영돼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갈수록 친문과 거리를 두는 송영길 후보는 일단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감싸 안으면서도 입장이 다르다고 정적을 제거하듯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은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의 의견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당내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다가올 우리가 대선 갈등을 원팀 민주당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후보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욕설이나 지나친 비난은 옳지 않지만 문자폭탄도 의견 중 하나라며 당원들의 의견 표출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자폭탄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뭐 지나친 비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죠. 표현은 자제해야 되고 그 의사표현, 자기 의견의 표출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번 일요일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새 후보가 정치적 지지 기반에 따라 개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최종 선택을 받는 후보는 누가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딸의 라임 사건 연루 의혹과 백신 수급 등 정책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다음 달 4일에는 국토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째 날엔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둘째 날엔 증인 참고인 신문을 실시합니다. 여야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예정보다 4일 늦게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조국 흑서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 등을 참고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정책 검증이 아닌 조국 청문회로 정쟁화될 수 있다며 전날까지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것은 비공개로 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청문회가 쓸데없는 정쟁의 당이 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한하시는 그런 여당 의원님들의 그런 행동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사간 협의 끝에 참고인은 진중권 전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를 포함한 21명이 채택됐습니다. 다만 김경률 회계사는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서 진 전 교수의 출석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증인은 김부겸 후보자 가족의 라임 테티스 시비로 펀드 특혜 의혹을 검증할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영 부사장 등 라임 관계자 4명이 포함된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후보자 딸과 사위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채택된 증인을 상대로 김 후보자 딸과 사위의 라임 펀드 사태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4일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검증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야권이 가장 검증을 벼르고 있는 후보자는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관사테크와 거짓 공시가 산정,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만약 경과보고서가 바로 채택되면 5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처리가 4월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5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5월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해야 할 주요 입법 과제를 임채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당면한 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입니다. 당초 여야는 4월 국회 통과를 다짐했지만 손실보상 법안이 회부된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에는 아직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지난 27일 여야 간사가 소위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했는데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는 국민의힘과 협력이익공유제법 등 다른 법안을 함께 심사하자는 민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적용 기간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와 정부 간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중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이 법이 미처 다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법안들은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그런 손실보상 문제는 당면한 현안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미 외부적으로 천명되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등에 대한 법 개정도 진행합니다. 6월 1일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결정되는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나 재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 소위는 상임위원회 이전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야당이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야 모두 새 원내 사령탑이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5월 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의회가 풀어야 할 외교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화상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미 연방의회에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디 김 미 민주당 하원 의원은 미국과 얽힌 국제 이슈를 놓고 한국이 관계국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다지기 위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ith President Moon, as well as our parliamentary diplomacy between each other, to have very raw and honest discussions about what our nations are willing to put forward in terms of actions towards North Korea, such as family reunification efforts, economic joint projects. 김경협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입구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저를 포함한 17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이 계류 중에 있고 117대 미 연방의회에서도 이 종전선언 결의안이 재발의되고 의결되기를 기대하고 로카나 미 하원 의원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n I think we ought to engage in diplomacy at a high level with the North Koreans, with South Korea's engagement, making it clear that sanctions relief is on the table. 북미 간 대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 문제에서 인권 유린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미 대북 정책의 한 축이 인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문제는 당연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솝우화 속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주장만 오고 간다면 북미 간 대화가 진전 없이 공전만 거듭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미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령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TF 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5월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적용 대상이 되는 190만 명의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구체화한 신복지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위가 확정한 로드맵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 주거, 돌봄, 의료, 교육 등 8개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 보장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안을 마련해 내년 대선에 민주당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을 돌파했고 전셋값도 6억 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가계부채 급증을 멈출 해결책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대출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늘 노동절 131주년 기념 행사에서 일자리 보장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복지국가와 노동 존중 국가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청년을 위한 혁신 일자리와 지역 공동체에서 절실한 보건과 돌봄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녹색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늘 정치권의 가장 따끈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김기현 의원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 원내사령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그 김기현 의원, 그 영남 출신 4선 의원입니다. 네. 지역구가 울산 남구 우리죠. 판사 출신이고요. 정치권과는 지난 2003년 그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 울에서 첫 금배지를 달았고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그동안 당내에서는요. 19대 국회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원내 요직을 맡아 당내 전략통으로도 불렸습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도전해 당선이 됐지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현 그 송철호 시장에게 패배했고 청와대에 선거개 의혹을 제기하며 21대 국회 입성 전까지 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 특정 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일단 원내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그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경선 결과를 보면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결선 투표에서 이제 상대 후보였던 김태흠 후보와 표 차이가 이제 많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늘 경선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투표할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네. 그 김기현 의원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초반부터 있었던 만큼 결과에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 그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받던 김태훈 의원이 결선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었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김기현, 김태흠, 유이동, 권성동 의원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졌죠.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이 34표, 김태흠 30표, 유이동 17표, 권성동 의원이 20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그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른 김기현 의원은 최종 66표를, 김태훈 후보는 34표를 받았거든요. 김태흠 후보는 30표에서 34표로 4표를 더 얻는 데 그친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34표에서 66표로 크게 늘었습니다. 유해동 그 권성동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 대부분이 결선 투표에서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뭐 차기 당대표 이제 선출도 앞두고 있고 또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많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원내 상황을 보면요. 당장 이제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도 풀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내년 대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국회를 앞두고 대여 협상에도 나서야 할 텐데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3성 이상 그 중진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에도 민주당이 당연히 돌려줘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범법자의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그와 같은 폭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마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이제 여야 이렇게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이제 조만간 이제 만나서 원 구성 문제를부터 이제 여러 민생 현안을 두고 이제 여야가 좀 밀고 당기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의 대여 협상력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특히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또 상당히 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에 그 여당 소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레 새 당대표를 뽑죠?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그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세 후보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됩니다. 네. 이와 함께 5명의 최고위원도 선출하죠. 민주당은 엊그제부터 관련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그 과거 전당대회처럼 그 현장 투표는 하지 않고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남아있는 투표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어제부터 실시한 국민과 일반 당원의 여론조사가 오늘 마무리되고요. 또 전당대회 날인 일요일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결과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의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합치면 85%인 만큼 이들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누가 되더라도 이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민심을 되돌리고 또 내년 대선 승리를 향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민주당 2일 당대표 선출을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공공뉴스포털 필요대 언론 3청 교육대입니다. 국회 입성 후 연일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질 낮은 기사들이 포털에 모여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며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언론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 등 세 주체가 중심이 돼서 질 낮은 기사가 아니고 신문사들도 창피하지 않은 기사만을 포털에 내보내고 그 포털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기사에 후원하고 지원하는 게 제 구상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털은 일종의 정치적 포르노에 비유할 수 있다며 가학성과 선정성, 폐륜적 조롱에 타락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 기금으로 뉴스 포털을 만들고 편집위원회가 각 언론사가 선정한 뉴스를 검토하고 게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공공포털 제안에 대해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전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보수 진영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으니까 악취고 진보 진영에 유리한 기사이기 때문에 악취가 아니다라고 보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좀 벗어나 주시길 바라고요. 정부 지원을 돈을 주고 가지고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더 언론사에게 더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 과제로 떠올랐던 언론개혁. 문재인 정부 역시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정부 주도의 뉴스 포털 언론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사회 초년생의 1억 원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신의 첫 대선 공약의 구상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름하여 20살 청년을 위한 1억 원 적립형 통장인데요. 그 배경은 이랬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어떤 정책을 얘기하려면 재원 대책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재원 대책까지 마련된 그런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총리는 어제 광주대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미래 씨앗 통장 제도로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 만인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조만간 재원 대책까지 마련된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미래 씨앗 통장 제도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1억 원이라는 목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임 후 정치판에 돌아오자마자 경쟁자들을 향해서 연신 거침없는 견제구를 날리는가 하면 전국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매 현안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데요. 첫 공약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정 전 총리. 그의 대선 레이스는 과연 꽃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권지웅 대변인님은 신혼여행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덕분에 편히 잘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그냥 계속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오늘 선출이 됐는데요. 이제 과제가 이제 산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당대회 그리고 내년 대선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등이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그런 과제들인데 김기현 의원 새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합리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야 합의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고, 이번 발언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주거 관련해서도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셔서 저는 내심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심, 김기현 의원을 뽑은 그 당심도 같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남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뽑히신 거 아닌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은 과거에 이제 굳이 친이 친박으로 두루 나눴을 때 친이에 가까운 분이다, 영남 의원님에도 이런 평가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리성이 좀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내 싫어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내 어쨌든 지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아무리 합리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여당과 협상에 나섰을 때 예를 들어 여당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완고한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한다고 하면은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테니까요. 저는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좀 전향적인 입장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특히 가장 먼저 이제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 원구성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의 일방식 원구성에서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 특히 법사위를 놓고 첨예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의 통큰 결단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21대 국회 첫 해에 사실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도 국토위와 법사위를 다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독주했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다 이제 민주당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은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에서도 민주당이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 이제 그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고 나서 3선 이상의 이제 중진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자리에 이제 배치할 것이다, 이런 또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민주당은 양보의 뜻이 없어 보이고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협상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때는 대연정이라는 걸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하셨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국정 운영의 책임이라는 것을 야당과 나누겠다라는 의지이고 대연정이라는 단어는 장관 자리까지도 나누겠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원래 야당 몫으로 있던 국회 상임위원장을 조정하는 것까지도 못할 이유는 없다. 저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국난의 위기인데 이 상황 속에서 과거의 선례를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통 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쨌든 협의는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원 구성을 할 때 법사위원장을 두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전체 그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네. 근데 그 이제 여당이 그것을 양보하더라도 야당이 그것을 좀 반영해서 좀 책임 있게 법 같은 관련한 판단들을 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야당의 당권 대권 구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의원님께서는 또 당권 출사표를 네. 들고 계신데 조영 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 이번에 저희 당권 구도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또 이제 중진들과 그리고 젊은 어떤 후보군 이렇게 대척점들이 많이 세워진다면은 상당히 국민들의 어쨌든 관심을 받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주호영 대표께서는 뭐 출마의 뜻을 거의 뭐 굳히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좀 일찍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지금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맞먹는 득표율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선전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은 뭐 아주 좋은 후보군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특히 젊은 후보군, 뭐 김웅 의원도 언급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이 선거 룰이 이런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되면은 이런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좀 선거의 판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위원은 이제 그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 방송에서 이제 상당히 전보다 유해졌다. 네. 이게 이제 중도표 흡수를 위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런 진중권 이야기가 교수랑은 나오고 또 있어요. 세게 얘기하고 다니니까요. 뭐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아무래도 양당이 민주당도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저희 당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교체기에 있다 보니까 쟁점이 많이 안 잡혔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권지웅 대변인에게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이제 모레 민주당도 당대표 이제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뭐 좀 빨간불이 켜졌다.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총선을 할 때도 그랬고 사실 어떤 당내에서 무언가를 할 때 코로나 때문인지 하여튼 이렇게 흥행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다 사선 이상의 조금 원래 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당권 주자로 언급됐던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등비등하게 지금 여론조사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민생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좀 흥행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가오는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원래 이 전당대회라는 게 뭐 당원들은 많이 지켜봤겠지만은 무대가 펼쳐지면은 체육관에서 소위 말하는 맨발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특이한 복장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면서 관심을 좀 받아야 되고 그 스피치라는 것이 또 이 유튜브 방송하는 것과 또 연단에 올라가지고 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씌워서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좀 그 박력 있는 후보들의 모습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그 와중에서도 저는 결국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치밀한 그리고 최선의 선택들을 할 것이다. 그럼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도체제가 확립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협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여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문파들의 문자 폭탄을 놓고서 연일 시끄러운데요. 문자 폭탄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문자 폭탄을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맞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굽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어떤 의견을 내서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내 뜻을 바꿀 것이다. 이러면은 애초에 내가 낸 의견 자체가 굉장히 설익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낸 의견이 충분히 내가 고민하고 낸 의견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다소 뭐 화난 지지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최종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야 공이 어떤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수세적으로 이제 일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의지를 갖고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저희 당과 다른 당에 계시지만은 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 이런 게 오히려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문자 폭탄이란 말이 좀 안 좋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견을 선출직 공직자에게 낼 수 있는데 그것을 폭탄에 빗대어서 아주 폭력적인 행위인 것처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 그러니까 문자로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언급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속에 좀 혐오적이거나 아니면 모멸적인 것, 혹은 아니면 되려 이제 최근에 이제 초선 의원들의 어떤 의견에 있어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이제 양의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냥 당내에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되게 강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되려 거부감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문자 폭탄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표현은 뭐 차치하고 네. 예, 그렇게 뭐 한 1,000명 네. 정도의 이제 당원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것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한 명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1,000명인 것이라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그 정치인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뭔가 망가뜨릴 정도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불편함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팠을 때 전화를 아예 못 쓰게 돼서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라고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윤곽이 이제 4명으로 좁혀졌는데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렇게 4명인데 근데 그동안 이제 1순위로 꼽혀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름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지웅 대변인. 네,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한 부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건 검찰총장이 되면 전체를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을 좀 안정화시켜야 될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서 아마 추천위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처음에 윤석열 이제 총장을 임용할 때는 그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셨는지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시켰고 끝까지 이제 인사를 관철시키셨는데 저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도 사실 굉장히 파격 발탁을 통해 가지고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년여의 시간 동안에 사실 성과가 굉장히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그 4글자를 실현시키기에도 다소 이제 성과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 한동훈 검사와의 어쨌든 이런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검찰 내 조직 장악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은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이 있고 특히 이번에 선거에서 정부가 좀 뭐 두려워할 만한 표심이 표출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밀어붙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인사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친정부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또 이제 비토하는 정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4분 올라오신 분들 제가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겠지만은 조남관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빼놓고는 제 생각에는 다 친정부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리 소문 없이 친정부 성향이 강한 분들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워낙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그리고 이렇게 타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 이름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 뒤로 좀 휴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친정권의 검찰총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총장의 인선 절차도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천이라는 이 결선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최후의 일인 한번 전망해 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뭐 조남관 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의 기조에 좀 반기를 들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김호수 차관 같은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의 휴지기를 가지긴 했지만 조국 사태 때 이제 조국 장관의 차관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대중이 그런 점을 좀 기억하고 있다. 이분이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조국 장관 사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연계돼 있다 이렇게 봐서 구본선 구검장이나 배성범 연수원장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기로는 김호수 전 차관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랑 호흡을 맞췄던 것도 그렇고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에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청년 정치인과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이제 사활을 걸었습니다. 청와대 안에 청년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청년 달래기에 나선 건데요. 민주당도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화면 보시죠. 최근 청와대는 청년 TF를 출범시켜 일자리 문제부터 주거, 부동산 문제까지 청년 정책을 전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모든 생활을 둘러싼 현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청년들이 믿고 디딜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청년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제 청년 TF를 이제 꾸렸는데요. 단장은 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맡았는데 청년 달래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청년 TF가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꾸리겠다라고 확정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계속 청년이 언급되는 걸 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어떤 하나의 문제로 청년 문제 전체를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제 어떤 불안을 안전망으로 혹은 아니면 어떤 모멸받는 걸 존엄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연쇄적으로 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을 잘 하려고 하면 청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깊이 듣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쨌건 이게 꼭 TF라고 하니까 임시조직처럼 느껴져서 그런 면에서는 좀 반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것을 최대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의지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네. 저는 뭐 청와대에 보면은 뭐 이철희 정무수석 비서관이 지금 총대를 맸다고 하지만은 뭐 김광진 전 의원도 지금 청년 비서관으로서 굉장히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정책들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그 청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음 주 중으로 이 청년 관련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갔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청년 문제가 또 대신 너무 갈라파고스화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주택 문제라 하면 청년의 주택 문제와 지금 중장년층의 주택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뭐 중장년층 중장년층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갈라파고서 시켜가지고 청년 일자리 아니면 청년 주택 아니면 무슨 뭐 청년의 무슨 문제 이렇게 네이밍해가지고 오히려 너무 소수들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어쩌면 의도와는 다르게 세대별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별 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이 모든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반대로 또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년 TF에서 가상화폐 또 부동산 등 청년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땡땡땡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진중권 교수랑 설전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성평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성평등인지. 하지만 이게 지금 젊은 세대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는 주제라는 것을 이제 정치권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인식부터 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선거 결과 분석도 놓고 보면 각 당에서 그거는 메이저 이슈가 아니다. 다른 어떤 LH 사태가 청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는데 실제 LH 사태는 청년들한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의 문제로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은 주택의 문제는 2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 이후로부터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는 주제이고 20대 초중반에게는 이런 사상적이고 또 개념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와닿았다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인식. 예. 네. 그럼 여성의 군입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 징병제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여성과 남성이 징병하고 대신 징병 기간을 좀 줄이자는 취지의 안을 내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여자도 군대 보내자 뭐 이런 식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면은 저는 이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저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지원 병제, 희망 복무제라는 걸 저희가 이제 내게 되었는데 다 같이 그 장에 놓고 논의해 보면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청년 관련한 문제를 딱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되려 반감을 산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문제만 풀면 혹은 아니면 젠더 문제만 풀면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집을 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죠. 안정도 취할 수 있고 존엄도 찾을 수 있고 근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전세로 산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정말 안전하다면 그리고 내가 보증금을 뺄 수 있을 때 제때 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존엄을 만들고 안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게 이 마음을 다시 사는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땡땡땡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유보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안전망, 말하고 사회 싶습니다. 안전망. 네. 아니 워낙 권 대변인이 청년 주택 주거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니까 TF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연락 안 받으셨어요? 네, 이게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 꼭 연락 받으셔도 출연하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는 여야 차기 지도부 우선 과제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한 평가, 청와대 청년 TF 출범에 대해서 지금까지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기 시작해서 주말인 내일 전국 곳곳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낮까지 오락가락이 이어지겠고요. 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아침 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도 15도에서 20도 정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